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기분 좋게 잘 시작하셨나요? 저도 기분 좋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2월 잘 시작했어요. 오늘도 세 가지 질문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만든 예쁜 다이어리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짜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만의 이건 다이어리가 아니고 플래너예요. 제가 플래너를 매번 사왔는데 저만의 그 시중에서 파는 플래너가 저와는 잘 맞지 않아서 저만의 플래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1월 달 거, 1월 달 제 플래너예요. 제가 그린 그림으로 콜라주해서 이 안에 저만의 이런 형식으로 일단 이면지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플래닝을 하고 메모도 하고 하는 이런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만든 플래너를 제가 만든 이 플래너 홀더 플래닝하는 그 홀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건 2023년 1월에 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면지를 활용해서 만들었고 최종 작업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이 홀더 안에 이렇게 제가 한 달 동안 쓴 수많은 기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만의 이런 문구도 적어놓고 저만의 이런 비주얼라이징 하는 것도 해놓고 monthly 플랜도 같이 해요. 이렇게 저만의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가는 그런 마인드 매핑도 하고 이렇게 에브리데이 플래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1월 달은 뭔가 이렇게 새 해가 시작되는 그런 기분을 저는 오렌지 빛깔로 느꼈어요. 그래서 2023년이 왠지 저한테 오렌지 빛깔로 밝고 화사하게 다가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2월이 되니까 밖에 초록 잎들도 이제 조금씩 돋아나고 겨울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느낌으로 저만의 봄을 표현했어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느낌을 표현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그림과 콜라주로 그림을 오려서 붙여서 콜라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2월 달은 이렇게 처음에는 Set Your Goals에서 저 이번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제가 이루고 싶고 해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일단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이제 2월 1일자 오늘 첫날에 저만의 스케줄, 투두 리스트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과 나눌 대화들,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요. 오늘은 저의 세 가지 질문이 가족에게서 비롯된 가족과의 대화에서 이제 든 궁금증들이 있어서 여러분과도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할까? 불평 불만 그리고 그게 불평 불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와서 기운을 가지고 와서 현실도 재미없고 현실에도 불만족을 가져오는 네거티브한 그런 사이클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답을 자꾸 얻게 될까 하고 한 질문을 갖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엄마가 병원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갈비뼈가 아프셔서 병원을 갔는데 아프다는 갈비뼈는 보지 않고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하면서 뭐 어디 갑상선 초음파를 해라 하지정맥 초음파를 해라 뭐 위내시경을 해라 하면서 뭐 피를 엄청 뽑았다 뭐 아프다는 갈비뼈는 하나도 안 봤다 하면서 엄마가 불평불만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나온 병명은 그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탐탁지 않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저에게 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왜 엄마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까? 그러니까 엄마의 병 자체가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너무 일단은 다행이었고 두 번째는 엄마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 의사에 대한 신뢰가 일단 없고 일단 한국에 이렇게 좀 연로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이나 의학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왜냐면 의학이나 과학의 게 프로세스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이유는 모른 채 피만 뽑고 검사만 받잖아요. 근데 엄마에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의학의 첫 번째 이유는 단 1%의 가능성으로 아주 심각한 질환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검사들, 혈액 검사들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이 숨어져 있는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야 그 뿌리를 없애고 해결을 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납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프로세스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는 것도 일단 받아들이셨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100%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들을 드렸죠.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의학 기관에서 발행한 글들, 역류성 식도염과 갈비뼈 통증에 관한 아티클을 일단 그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나온 아티클을 2개를 엄마한테 보내드렸고, 마찬가지로 손쉽게 이렇게 들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유튜브에서 그 역류성 식도염과 갈비뼈 통증에 관한 그 의사가 설명한 그 영상 2개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찬찬히 다 보시고서야 마침내 이해가 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들어보니까 내 증상이 맞네. 내 증상이 이렇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다 누구나 다 요즘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식도염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긴 하지만 원래 심각한 병으로 가기 전에 가장 작은 병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스려지지 않고 방치되고 돌봐지지 않을 때 이제 큰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시고 내 병이 이렇게 해서 쉽게 치료되지는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약을 먹어야 하는 거구나. 최소 3개월은 약을 먹고 잘 돌봐줘야 하는 거구나.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넣어주고 뭐 먹는 거 하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고서 엄마 스스로가 납득이 돼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평, 불만, 불만족은 오늘 엄마와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신뢰가 없을 때, 혹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을 때, 혹은 세 번째는 심리적인 건데 감사가 없을 때,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러이러한 왠지 되게 갈비뼈 통증이면 명치 이런 데 아프면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정도여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복잡한 검사를 했지만 이 정도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 정도니까 처방받은 약을 잘 먹고 빨리 회복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현실이 재미없어, 힘들어 이런 생각보다는 빨리 나를 잘 돌봐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더 기분 좋게 생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만의 답을 찾았어요. 영상 보는 엄마 제가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동생과 나눈 대화였어요. 동생이 지금 되게 굉장히 그 커리어 우먼으로서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고시에이션, 협상이 필요한 그런 순간에 있는데 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협상 가능한 이런 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불편해 하는구나. 이렇게 나라면 핵심에 집중하고 크게 고민하지 않을 텐데 이 친구는 내 동생은 왜 이런 점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왜 이 정도 내고 협상안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보지 못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협상을 하기 어려워할까?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고, 저만의 그런 어떤 정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 협상 전문가의 글을 읽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20대 80의 법칙이 있대요. 어떤 뜻이냐면 80%의 사람들은 협상을 할 때 자기가 얻고 싶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협상에서 5천만 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그 연봉 5천만 원 플러스 그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100에 20% 정도만 얹어서 120%가 되겠죠. 100이나 120%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협상을 하려고 처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받고 싶으면 실제로 솔직하게 5천만 원 혹은 6천만 원 요 정도 선에서만 협상안을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의 80%의 사람들은 그 20%의 이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게 아주 정설로 한국인의 그런 딜하는 것의 정설로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협상 전문가의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국인이 협상을 할 때 그 바운더리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가 그 한미 방위 협상을 했었잖아요. 그 한미 방위 협상을 할 때 한국한테 얼마의 금액을 몇 배를 한국으로 부담하게 했었냐면, 그때 딜을 했었냐면 몇 배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도널드 트럼프 정도니까 뭐 통이 큰 사람이니까 한 100배? 저기 받고 싶은 금액의 한 2배? 3배? 이렇게 했을까요? 500배, 500%를 불렀대요. 500%. 한국인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내에서 20%까지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500%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 이제 딜을 할 때, 흥정을 할 때는 140에서 150%의 이제 첫 제안을 던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실제로는 5천만 원을 받고 싶은데 나 7천만 원 혹은 뭐 7,500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과 딜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조금은 더 용기를 내서 혹은 조금 더 통 크게 첫 번째 아는 협상 전문가들, 특히 HR 하는 사람들은 그쪽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벌써 이 사람이 얼마를 부를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한 나름대로의 그런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라. 그 협상 전문가가 전해준 말이었어요. 왜냐?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 5천만 원이면 이 회사에 입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HR 담당자가 계약서 갖고서 오케이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사인합시다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순간 왠지 쎄하면서 6천만 원 부를까? 부를 걸 그랬나?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협상을 하는 대상자나 그쪽 마찬가지로 서로 쌍방이 만족할 만한 어떤 여지, 그런 어떤 텐션, 그리고 그 심리적인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거죠. 하시는 거죠. 제안해 주신 그 금액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숙고해 본 후에 그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은 튕겨보는 거죠. 그렇게 튕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적정 가격과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을 그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격과 함께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협상 전에 꼭 할 수 있다면 되도록 많은 정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연봉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데이터를 이제 지인들 혹은 그런 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보를 한 후에 리즈너블한 그런 테이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가격을 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저에게 협상과 관련된 좋은 질문거리를 주어서 저 역시 좋은 공부를 하게 되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학습에 대한 거예요. 빠지지 않죠? 학습은 너무나 글쓰기, 뭐 독서, 학습 다 하나 일맥상통한 거니까 오늘은 서울대의 뇌인지과학을 연구하시는 이인하 교수의 강의를 듣다가 든 생각이었어요. 든 생각이었고 질문이었는데 학습이란 무엇이지? 왜 자꾸 이렇게 요즘은 뇌과학을 자꾸 이야기하지? 메타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서 학습이란 도대체 뭐지? 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학습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새롭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익숙해지게 하는 그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새로운 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받아들이면 그거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는 순간 이제 그거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고 익숙해지고 마치 우리가 도로에서 이제 뭐 걷거나 할 때 만약에 우리가 피렌체를 놀러 갔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길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호텔방에다가 집 놓고 밖에 나가서 좀 걷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에 있는 해마 제가 오늘 이렇게 프린트도 해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해마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우리의 공간 기억 그리고 공간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렌체의 거리를 이렇게 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이 뇌 해마가 우리가 직접 지도가 없더라도 거기에 있는 어떤 구역에 어디에 슈퍼마켓이 있지, 어디에 뭐가 있지, 뭐 하면서 얘가 그 해마가 우리 뇌에 맵을 만드는 거예요. 맵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이 해마가 손상이 되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손상되는 부위가 바로 이 해마 부분인 거예요. 근데 해마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학습에서 중요하냐고 하다고 하냐면
인공지능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계속 어떤 그 반복되는 거, 일반적인 것들을 반복하는 패턴을 만들어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기억들을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조각조각조각 난 거를 내 나름대로 자기화라고 하죠. 내 나름대로 그걸 구성을 해서 음, 받아들인 정보가 100% 일치하진 않더라도 나만의 것으로 그걸 재배열, 재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게 확실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 저도 너무 잘하는 거지만 대충 메꿔 넣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러지 않았나? 이때 그러지 않았나? 하면서 그때 뭐 어렸을 때 뭐 우리 17살 때 뭐 20살 때 막 얘기하다 보면 다 기억이 다 다르잖아요. 막 이럴 아니야 네가 그랬어. 아니야 그때 거기였지 여기 아니었지. 막 이런 게 기억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게 인간이 뇌는 뇌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성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과 그다음에 그 요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하나의 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바로 해마고 그리고 그걸 잘 해내기 위한 게 학습이라고 제가 들은 강의를 통해서 저도 정의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학습 왜 해야 할까? 왜 해야 할까? 우리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는데 왜 인간은 우리 나름대로 또 학습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학습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서술적인 기억은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안다, 뭘 들었다, 뭐가 궁금하다 하는 걸 계속 여러분도 말로 하시거나 아니면 글을 계속 쓰셔야지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 기억은 절대 인공지능이 인간을 똑같이 모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술 기억은 나만의 것이고 나만의 그 받아들인 정보의 재배열과 재배치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특하고 새롭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유니크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학습이란 저 나름대로 질문을 정의를 하자면 학습이란 나만의 세계를 재미있게 재배치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 세계에서 나로 바로 찾아갈 수 있는